안녕하세요. 닥터 J 장의사입니다. 오늘은 조선이라는 국가의 핵존심, 단발령과 그에 따른 반발과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로부터 중국과 우리 한반도 문화권은 신체발부 수지 부모라 하여 머리를 자르지 않고 길렀죠. 조선에서는 긴 머리를 묶어 고정시킨 상투라는 문화가 자리 잡혀 있었습니다. 자, 1894년 일본이 고종의 비인 민비를 살해하고 이후 들어선 친일 성향의 김홍집 내각에서는 1985년 머리를 자르라는 단발령을 포고했습니다. 당연히 이는 엄청나게 오랜 세월 동안 이 땅의 전통을 부정하는 조치였기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자, 가보개혁에 포함된 이 단발령의 취지는 이렇습니다. 양생에 유익하고 편리하며 부국 강병을 도모하기 위한 것. 사실 제가 양반을 다룬 편에서도 말했지만 법과 제도는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고 저항하는 자들을 힘으로 찍어 누를 수도 있지만 사람의 인식이라는 것은 간단히 바뀌지가 않습니다. 가보개혁 때 신분제가 철폐될 때도 실제로는 하층민에 대한 무시와 경멸이 일제강점기에도 내내 존재했던 말이죠. 자, 조선의 남자들은 성인이 되기 전이나 결혼을 하기 전까지는 사극에도 흔히 보이는 댕기머리를 하다가 이후 상투를 틉니다. 즉 상투를 튼다는 것은 조선에서 성인 혹은 인정받을 위치에 이르렀다는 뜻이기도 했고, 상투를 한 후 쓰게 되는 장신구나 갓 같은 것은 남자의 지위를 상징하기도 했죠. 여담으로 재미있는 기록이 있는데 미국 선교사로 조선 여행을 오기도 했던 미국인 릴리어트 호튼 언더우드의 저서 상투의 나라를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조선 사람들이 흔히 하는 방법으로 상투를 틀어잡고 그를 끌어왔다. 상대방의 상투를 일단 잡으면 사실상 그를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므로 아주 편리하고 효율적인 취급 방법이다. 미국에서 남자들이 이러한 머리 모양을 하지 않는 것이 유감스럽다. 여성의 권익을 옹호하는 우리는 상투가 남성을 손에 넣을 강력한 손잡이가 된다는 것을 곧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은 분별 있는 여성의 손아귀에 들어가면 무한한 가능성을 주는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화난 어느 부인이 잘 묶여진 장치를 잡고 살롱에서 취한 그의 남편을 집으로 끌고 가는 것을 보았다. 조선의 부인은 가정 문제가 어떤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는 그가 손에 든 키를 잡고 배의 방향을 바꾼다. 상투는 과학적으로도 그 중심부에 신경이 모여있기 때문에 조선 남자의 약점이었고, 열받은 마누라가 상투를 틀어주기만 하면 조선 남자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며 조선 사나이들의 약점을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죠. 이런 상투를 과감히 자르라는 이 단발령은 단순한 관습의 철폐나 이런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상투를 바로 자르지 않는다고 잡아 가두고 이랬던 것은 아니고, 왕인 고종부터 머리를 잘라 본보기를 보였고 아래로 계속 권장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했죠. 실제 단발령 자체는 일본의 주도로 반강제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자, 보수파의 대명사였던 김병시의 당시 상소문을 볼까요? 우리나라는 기자가 동쪽으로 와서 백성들에게 8가지 조항을 가르친 때로부터 문물 제도가 찬연히 크게 갖추어져서 소중하라고 불렸습니다. 신체와 털과 피부는 부모에게서 받은 것으로서 감히 손상시킬 수 없다는 것은 바로 공자의 말입니다. 만대를 두고 내려오는 공자의 말도 믿을 것이 못 된단 말입니까? 장차 이런 몰골로 종묘에 들어가 신하와 백성들을 대하겠습니까? 신은 지극히 원통하고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상소문 자체가 진짜 가슴을 울립니다. 읽는 제가 다 창피합니다. 지금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 같은데 이 내용 자체가 참... 그러니까 위대한 성인 공자님도 털 밀지 말라 했는데 제정신이냐? 우리는 중국 기자가 와서 중화의 문물을 전해준 자랑스러운 소중화국이다. 또 저 상소문에는 바로 머리로 오랑캐와 중화인들을 구별해왔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사실은 20세기가 코앞인데 진짜 망할 수밖에 없는 인식이죠. 그런데 이걸 그렇게 비판하기보단 사람의 관념과 인식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자신들에게 무슨 현실이 바로 코앞에 다가와도 간단하게 바꿀 수가 없어요. 실제로 1895에서 1897년에는 민비 시해와 조선의 영향력을 점차 행사하는 일본에 대항하며 의병들이 걸기했고, 실제로 그 의병들의 거병 경문에는 민비 시해와 더불어 이 단발령에 대한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당시 조선인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인 조치였으며 이 조치가 일본의 농간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증거죠. 문제는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이 상투라는 게 조선이라는 국가의 정체성이었고 시대의 필연적인 요구였던 개화의 과정에서 서양과 일본의 문물을 받아들이는 충돌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김병시가 공자와 기자를 들먹이는 걸 보면 알 수 있지만 관료의 자존심과 조선의 가장 중요한 사상인
유교 사상의 상징으로서 자리 잡혀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죠. 그 유명한 최익현은 내각의 인물들이 개와 국익을 위해 낡은 관습부터 고치자라고 보낸 편지를 보고 내 목을 자를지언정 내 뜻을 꺾을 수 없다라며 답신을 보냈고, 이때부터 머리를 자르느니 차라리 목을 잘라라 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가보개혁의 내용에는 낡은 관습을 고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었고, 머리뿐 아니라 옷도 편하게 입으라고 포고했습니다. 머리를 자르고 가시나 한복같이 작업, 생업에서 불편한 옷이나 의복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당시 강두음은 왕에게 상소를 올렸습니다. 단발의 문제는 다시 체근할 필요가 없으며 옷차림을 편리한 대로 하는 것은 훈령을 내렸지만 백성들의 의혹이 더 심하니 다시 왕궁안의 명령을 선포하여 갓과 망거는 옛날대로 쓰게 한다면 비록 저 우둔한 백성들이라도 물러가 생업에 안착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상투와 갓, 조선의 복식은 유교 문화와 소중화국의 자존심, 나아가 조선이라는 국가의 정체성을 상징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대신들 김병식, 최익현, 조병식, 강두음 등등의 상소를 보면 조선이라는 국가에게 중화의 정신을 이어받은 소중화국, 즉 작은 중화의 나라, 이게 얼마나 강조되는지 알 수 있고, 사실 후손인 우리들이 보기에 진심으로 존심이 상하고 공자가 머리를 자르지 말라 했다고 성현이 이렇게 말했는데 네가 오랑캐와 다를 게 뭐냐, 이런 논리가 바로 조선 지배층의 상식이며 인식이었다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깝죠. 또 민비가 살해당하고 바로 직후 있었던 일이라 전국의 유생들을 필두로 반일 감정이 일어났고 의병들은 단발령 철폐를 부르짖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중국도 사실은 한참 전에 청나라가 들어서면서 그들이 말하는 오랑캐의 복식과 변발을 한 지 오래됐죠. 자, 조선 지배층의 노답 정신을 보면 간단하게 성현의 말씀을 따라 지키고 있었던 우리 조선은 바로 중화이고, 조선을 침략하는 서구 열강과 일본은 오랑캐다. 그들로부터 소중화의 정신을 지켜야 한다 이겁니다. 환장할 따름이죠. 여러분, 을미의병을 일으킨 화서 이항로를 보스로 한 화서학과의 1895년 12월의 거병 경문을 보면요, 웃음만 나옵니다. 조선은 예의를 숭상하는 소중화인데 국모시해와 단발령, 의관이 손상을 입어 요순 우탕 제왕과 공자, 주자의 성현의 맥이 끊어져 오랑캐가 될 것이니 의병을 일으키고 이를 어기는 사람은 역적으로 볼 것이다. 여러분, 단발령이 시행되었던 1895년부터 1897년까지의 상소문이나 경문을 보면 거의 대부분의 글에 등장하는 말이 바로 소중화, 작은 중화의 나라입니다. 이게 바로 조선의 실체와 당대 지배층들의 인식이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 역사 강사나 교과서에서는 창피하니까 굳이 말 안 하죠. 그러니까 소중화가 어떤 또 다른 중국으로도 풀이할 수 있는데 실제 중국, 특히 명을 섬겼었으니까요. 그러나 소중화라는 것은 그러한 관습이나 성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문명화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서양이 생각하는 문명화, 근대화라는 개념과 당시 우리가 가졌던 생각은 완전히 달라요. 당연히 개화파, 특히 러시아나 일본을 모델로 하는 친러파나 친일파 진영에서는 이걸 정말 어처구니 없게 생각했죠. 물론 단발령 자체는 친일 내각이 조선의 기득권들에게서 우선권을 잡으려고 하는 조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청나라가 명을 멸망시키고 과거의 몽골 같은 왕조와는 다르게 한족을 등용하고 그들을 크게 차별하지 않는 회유책을 쓰면서도 그들의 기를 꺾어놓기 위해 만주족의 복식과 머리인 변발을 강제했던 것과 같죠. 그러나 조선의 현실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는 자랑스러운 소중화국이며 머리라는 것은 바로 중화인과 오랑캐의 기준을 정하는 기준점이다. 사실은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는 거죠. 예를 들어 중국에서도 서구 열강과의 힘의 차이를 절실하게 느끼고 근대화를 추진했지만, 예컨대 변법자강 운동이나 양무운동 같이 제대로 된 사회적 개혁을 통해 국가 그 자체의 체제를 바꾸지 않고 군대만을 현대화하거나 몇몇의 엘리트를 양성하려는 시도는 언제나 실패했습니다. 단발령은 조선 각도에서 봉기까지 일어나게 했고 온갖 상소문이 날아들었으며 겨우 2년 동안 집단적인 반발이 전국적으로 일어나 결국 고작 2년 만에 1897년 철회되었습니다. 그냥 머리를 자르는 게 싫었다 이런 게 아니라 조선의 현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역사적 사료와 사건이죠. 상투는 유교 문화의 상징이며 조선이 위대한 중화의 계승자라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것을 이 단발령의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겨우 상투를 유지하기 위해 투쟁하는 것이 조선의 정체성과
전통적 유교 유산과 소중화국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라 이 말이죠. 제가 조선이라는 국가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은 조선이라는 국가의 정체성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정체성을 알 수 있는 기록으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생각컨대 우리나라는 단군이 맨 먼저 나와서 요 임금과 같은 시기에 왕위에 올랐으며 기자의 도가 우리나라에 와서 한 번 변화하여 중화의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우리 조종의 성악은 장행거, 정호, 정의의 학문을 직접 이어받았고 정자와 주자를 높이 숭상하였습니다. 삼가 생각컨대 명나라가 천하를 통일한 후 거룩한 임금들이 서로 대를 이어왔는데 우리나라가 명을 바꿔서 소중화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다가 임진년과 계사년의 외란을 당해서는 신종 황제가 우리나라를 다시 만들어 주셨으니 의리로는 비록 임금과 신하 사이지만 은혜로는 실로 아버지와 아들과 같습니다. 우리나라 삼천리 강토에 살아있는 모든 생물은 모두 황제의 덕에 젖었습니다. 삼가 생각컨대 폐하는 만절필동의 의리를 깊이 체득하고 나라를 중흥할 뜻을 크게 발휘하여 빨리 황제의 자리에 오르시고 빨리 대우를 받음으로써 천명을 따르고 민심에 응할 것이며 명나라의 계통을 이어서 끝없는 복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소중화국의 전통과 명나라의 계통을 이으라는 대신 이병수의 상소. 감사합니다.